여기는 바이블 지혜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서 밤새 잠을 설쳐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같았는데 왜 그 말만 계속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이에 그걸 한다고? 이제는 좀 쉬셔야지. 뭘 또 시작하시려고? 이런 말들이 마음 한구석에 박혀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하려던 일도 멈춰지고 가고 싶던 길도 돌아서게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실수하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데 손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이게 평생 쌓여온 습관입니다. 남의 눈을 먼저 보고 남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야 내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이미 다 잊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본인도 기억하지 못할 말 한마디를 우리는 몇 년씩 붙잡고 삽니다. 그 사람은 저녁 먹고 잠들었는데 나는 그 말 때문에 밤새 뒤척입니다. 가해자는 편히 자는데 피해자는 잠을 못 잡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은 잠깐 말했을 뿐인데 나는 그 시선 하나로 내 인생 전체를 재단해 왔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했다면 나는 정말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그 나이에 그건 좀 이라고 했다면 나는 정말 늦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의 한마디가 내 인생의 판결문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의 시선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그 사람의 불안, 그 사람의 후회, 그 사람의 기준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내 삶에 대한 진실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시선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써도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숨죽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의 위로와 통찰을 주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언제부터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김영희 씨는 올해 65입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키우느라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었던 걸까? 그러다가 옛날에 좋아하던 수채화가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짧게 배우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그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 수채화 반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물감과 붓을 만지는 게 너무 설렜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하게? 그냥 집에서 쉬지. 자식들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나갔다가 다치기만 하면 어떡해요? 라고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다음 주부터 문화센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림 도구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건 생겼는데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랬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판단한다는 이론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평생 내면화해온 타인의 기준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나이 들면 이래야 한다. 노인은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이 내면의 감시자가 되어버립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시선은 실제로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선을 머릿속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건 안 되겠지, 저건 어울리지 않겠지라고 판단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자기 검열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평생 거울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비춰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동료들의 시선, 친척들의 말, 자식들의 걱정. 이 모든 시선들이 내 안에 쌓여서 또 하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들이 원하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이라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사는 게 안전했고 편했고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산 인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걸. 왜냐하면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란 타인의 의견에 대한 노예 상태이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염려 속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사는지를 꿰뚫어 봤습니다. 명예도 체면도 평판도 결국은 남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남의 생각을 지키느라 정작 자기 행복을 버립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돌려놓을 때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얼굴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 얼굴에는 주름이 있을 수 있고 세월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그 얼굴이 당신입니다. 그림자를 쫓느라 평생을 보냈다면 이제는 실체를 마주할 용기를 내보십시오. 당신은 남의 눈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말은 지나갔는데 마음은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설날 가족 모임에서 조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삼촌, 요새 많이 늙으셨네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조카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았습니다. 웃으면서 했고 아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그날 밤 내내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숱도 줄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로 꺼내니까 갑자기 그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늙는 게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뒤로 박철수 씨는 가족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졌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할까봐, 또 자기 늙은 모습을 지적당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조카는 아마 그 말을 한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리며 마음 아파합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과 암시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고 영상을 보여준 뒤 차들이 부딪혔을 때 속도가 어땠나요? 와 차들이 충돌했을 때 속도가 어땠나요? 라고 다르게 질문했습니다. 충돌이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실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기억했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말이 기억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말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누군가 늙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정말 더 늙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정말 무능해진 것 같습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칭찬 10개보다 비난 하나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좋은 말 100마디보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힙니다. 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그 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말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마음에서 생깁니다. 누군가 너는 안 되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자체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맞아, 나는 안 되라고 믿는 순간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착해, 너는 게으르네, 너는 능력 있어, 너는 늙었네. 이런 말들이 쌓여서 내가 되었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온 문장들이 내 인생의 대본이 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건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저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을 뿐입니다. 심지어 악의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오래 간직하고 심지어 그 말에 따라 행동합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우리의 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보다 남의 평가에 더 신경을 씁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흔들립니다. 남의 시선 하나에 내 가치가 결정됩니다. 따뜻한 마무리.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편견, 그 사람의 순간적 감정이 말이 되어 나온 것뿐입니다. 당신에 대한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말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은 그 말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제 그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을 정의할 권리는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는 소리 없이 내 인생을 조용히 갉아 먹습니다. 최순자 씨는 동창 모임에 갔다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손자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인류대학에 합격했어. 공부도 잘하고 효자야. 다른 친구는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매주 찾아와서 반찬도 해주고. 또 다른 친구는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유럽 다녀왔어. 정말 좋더라. 최순자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기 손자는 평범한 대학에 다닙니다. 며느리는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여행은 엄두도 못 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변변찮을까? 집에 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친구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최순자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할까? 사실 자기 삶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니까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은 행복의 상대성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복권 당첨자와 일반인의 행복도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복권 당첨자들은 당첨 직후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과 행복도가 비슷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곧 다른 복권 당첨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행복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옆 사람이 더 많으면 불행합니다. 내가 가진 게 적어도 옆 사람이 더 적으면 행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내 안에 없고 항상 남과의 비교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는 남들의 좋은 면만 보고 비교한다는 겁니다. 친구가 유럽 여행 갔다고 부러워하지만 그 친구가 집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모릅니다. 며느리가 잘한다고 부러워하지만 그 뒤에 숨은 갈등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만 보고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비교는 인생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위를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의 사슬에 묶이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사슬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으로 비교당했습니다. 청년기에는 직장과 배우자로 비교당했습니다. 중년에는 자식 성공으로 비교당했습니다. 노년에는 손자와 재산으로 비교당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슬픈 건 이 비교가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는 기준이 아니라 불행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함만 보게 만듭니다. 비교는 감사를 훔쳐가고 그 자리에 불만을 심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에서 온다. 자신의 행복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측정하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는 비교가 불행의 근원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 자체를 보지 않고 항상 남의 삶과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가진 것은 느껴지지 않고 못 가진 것만 느껴집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만족을 빼앗아 갑니다. 이제는 비교를 멈춰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남의 삶과 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오늘부터는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대에 맞추다 나의 인생을 사라졌습니다. 이명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25세 결혼해서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을 챙겼습니다. 자기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늘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일해야 해. 집안을 잘 돌봐야지.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안일은 해야지. 내가 돈 버니까. 자식들도 엄마가 다 해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 원했던 걸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들의 기대를 살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족은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역할 고착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역할에 갇히면 그 역할이 곧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엄마 역할을 오래 하면 자기 자신보다 엄마가 먼저 생각납니다. 며느리 역할을 오래 하면 자기 욕구보다 며느리로서의 의무가 먼저 떠오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죄책감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되나? 나만 생각하는 건 나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게 낯설고 두렵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기대 압박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때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일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를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각본을 남들이 쓰고 나는 그저 연기만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사를 하고 남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 무대가 끝나고 막이 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었나? 기대는 사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래,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포장되어 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대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도 누군가는 더 많은 걸 원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도 자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끝이 없습니다. 남의 기대를 살다 보면 내 삶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겁니다.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족쇄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해냈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가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5번째는 빠르지 않아도 옳은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정수남 씨는 68배 나이에 처음으로 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무료했습니다. 아내는 노인정에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 자식들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세요. 하지만 정수남 씨는 노인정이 싫었습니다. 화투치고 수다 떠는 게 재미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옛날에 좋아하던 목공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나무 다루는 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무슨 목공이냐, 그냥 편히 쉬라는 말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수남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공구를 사고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작은 선반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선물했더니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수남 씨 자신이 행복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후회 최소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한 선택보다 하지 않은 선택을 더 오래 후회합니다. 실패한 도전은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되지만 하지 않은 도전은 평생 만약에로 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 후회가 더 강해집니다. 그때 해볼 걸 왜 용기를 못 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흥미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을 더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실패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시도하지 못한 아쉬움은 오래 남습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센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노년의 선택은 그래서 더 진솔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기 마음이 우선이 됩니다. 늦은 선택이 왜 가장 정직할까요? 그건 이제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남의 눈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정작 중요한 건 내가 후회 없이 사는 거라는 걸. 사람은 하지 않은 선택을 더 오래 후회합니다. 했다가 실패한 일은 웃으며 추억이 됩니다. 그때 그랬지라며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하지 못한 일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했더라면이라는 가정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 가정은 답이 없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늦은 선택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평생의 경험이 쌓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선택은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선택은 깊이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늦은 선택이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서 나온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는 선택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의미 있다고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늦습니다. 이제는 해도 됩니다. 하고 싶었던 그 일, 해보고 싶었던 그 도전,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섯째는 남의 시선이 끝나는 자리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한미숙 씨는 70이 되던 해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한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남편은 왜 그렇게 자르냐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편하니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식들은 혼자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라며 걱정했지만 한미숙 씨는 기차를 타고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삶은 내가 정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권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론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동기로 움직일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들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건 자율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이 높았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자율성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은 줄어들지만 심리적 자율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는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의 허락, 선생님의 허락, 배우자의 허락, 자식들의 허락. 누군가 괜찮다고 해줘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줘야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누가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자유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의견을 듣되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의 걱정을 이해하되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의 기대를 알되 삶은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자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이 자유가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자유로운 게 평생 갇혀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유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자유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자유는 외부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기대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기준으로 살아보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선에서 벗어날 때 자유는 시작됩니다.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오래 남의 눈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살았고,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냈습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내 삶을 미뤘고 선택을 망설이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시선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그 비교는 의미가 없었다는 걸. 그 기대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두는 촉새였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자유롭게 사는 게 평생을 갇혀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 번의 진짜 선택이 100번의 망설임보다 가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해보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십시오. 먹고 싶었던 걸 먹어보십시오.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큰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책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만큼 잘해줄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타인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여행이다.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위로와 통찰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